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잘 들리나요? 다행입니다. 귀 쫑긋해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블로그 관련해서 좀 제가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쪽에서 활동을 잘 못했는데요. 원래 연말에 다들 그렇잖아요. 이제 이번에 다시 심기일전에서 화이팅 해보자,初심으로 돌아가보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뤘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제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다들. 오랜만입니다. 좀 제가 블로그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것들, 그리고 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계속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좀 전달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어디서 보고 오셨나요? 제가 어디에 올렸냐면은 인스타 스토리랑 네블톡이랑 그리고 스레드에 올렸는데 스레드는 거의 안 퍼진 것 같아서. 명치강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디서 보고 오셨을까요? 다들 블로그 잘 하고 계시죠? 요즘 너무 조용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F4 만원? 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9월 달에 라이브 강의를 했어요. 그때 1년에 한 번이다 라고 했고, 사실 정말 그 정도 퀄리티로 강의를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서 제가 거의 블로그 관련된 정보라고 하면은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진짜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대부분 알려드린 것 같고, 그 무료 강의 들으신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이렇게 뭔가 순서대로 한다기보다는 각각의 꿀팁들을 위주로 가면서 제가 거기서 부연 설명들을 드릴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나, 그리고 질문 꾸준히 받는 것들,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에드퍼스트는 거의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이버 블로그에는 정답이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 강의를 한다거나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꼭 하세요, 이거는 꼭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속 시원하고, 이 사람 뭔가 잘한다 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걸 당연히 알지만, 저도 이제 10년, 15년 차가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정말 네이버 블로그에는 답이 없구나, 꼭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명확하지 않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면 알수록 점점 조금씩 만약에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시고 뭔가 속이 시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답을 이렇게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는 스타일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블로그는요, 여러분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블로그를 잘하면 돈을 잘 버나요? 랑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잘하는 거랑 상위 노출을 잘하는 거랑 돈을 잘 버는 거는 진짜 별개의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는 블로그 잘해가지고 월에 얼마 번다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이제 그 하나의 사례일 뿐이거든요. 진짜 지수가 엄청 좋아서 원고료만 받고 또 월급이 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진짜 탑급의 인플루언서여가지고 진짜 막 거기에 또 매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 각각의 전략이 있는 거고, 나한테 맞는 전략을 선택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지 앞으로 또 네이버 블로그 생활을 현명하게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전략만 생각을 해서 그것만 계속 보면서 가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실망도 크다는 거죠. 최근에 그런 좀 많은 실망스러운 사례들을 저도 계속 온라인으로 접하다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냥 블로그 자체가 사람들이 블로그는 안 되네. 뭐 이제 시작하면은 당연히 안 되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아쉬웠고 안타까웠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이버 블로그가 뭐 카스트 제도다. 뭐 저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요. 신분제다. 근데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흔들려서 이 텍스트 기반의 플랫폼이고 또 국내 1위 플랫폼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고 앞으로도 뭐 2030이 이제 10대들이 안 쓰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그 돈은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비도 그쪽 시장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습관을 버리기 어려워해요. 계속 그렇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막 당장 네이버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도 충분히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하면서 듣고 계시군요. 네, 첫 번째, 돈 잘 벌리는 주제는 따로 있다입니다. 네, 돈 얘기로 시작을 해야 많이 집중을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종종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주제별로 원고료가 다른가요? 뭐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단 광고 시장이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도 돈을 번다는 거는 이게 광고 시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일단 대중적인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있고 관심이 있고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당 단가, 뭐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을수록 돈이 잘 벌리고요. 마진율이 높을수록 돈이 또 잘 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잘 버는 주제로 하면은 IT, 뭐 패션, IT, 뷰티, 리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여행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행은 돈보다는 아무래도 좀 직접 체험을 하는 거다 보니 돈을 잘 번다기보다는 돈을 잘 많이 아끼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쪽이 맞는 것 같고요. IT 같은 경우는 일단 대중적이기도 대중적이고 객단 단가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품을 몇 개만 팔아도 뭐 수백만 원 이렇게 그냥 가버리니까 여기는 광고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화장품 쪽, 그 뷰티 쪽 마찬가지로 거의 한 마케팅비가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가는 낮은데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함으로써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쪽도 광고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딴짓하다가 고개를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돈 잘 벌리는 주제를 찾아서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진짜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목적이 돈인데 막 독서 그쪽은 아무래도 좀 단가가 낮은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당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최소 한 장 이상 넣는 게 좋습니다. 글자 수 몇 개, 이미지 몇 개 이렇게 공식을 알려드리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전에 비해서 이건 진짜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뭐 글자 수,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은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 변함이 없는 거는 주제별로, 키워드별로 지금 상위 노출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 키워드를 먼저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개설 초기에는 최소 주 3회 이상 포스팅을 하자라고 적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신뢰도라는 개념을 잡아드리고 싶어서 적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신뢰도에 대해서 좀 적긴 했는데, 일단 네이버에는 하루에도 정말 수천 개 이렇게 블로그가 새로 생겨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블로그가 생기고, 그 중에 또 많은 비율은 그 마케팅 대행사에서 뭔가 실명 인증을 하지 않고 막 만든다든지, 실명 인증을 해도 되게 그냥 어뷰징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블로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개설돼서 뭔가 양질의 콘텐츠가 쌓이기 전까지는 네이버에서도 이 블로그를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글이 30개, 50개도 쌓이지 않은 블로그의 경우에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조금 노출의 페널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면 왜 나만 누락이 되지? 뭐 체험단 글 쓰면 누락이 되고 외부 링크 넣으면 누락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누락의 기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블로그의 글밥을 좀 많이 쌓아두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현재 블로그 지수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저 준체 몇인데 준체 몇 가지는 얼마나 키워야 돼요? 라고 하면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면 뭐 5, 6개월 정도시면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는 블로그 지수 업데이트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로그에는 지수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의 신뢰도 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수는 하나일 뿐이고 그거의 중요도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특히 그 인기글 영역에서는 되게 절대적이지만 뭐 통합검색, 스마트 블로그 이쪽에서는 분야에 따라서 그 지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블로그가 얼마나 전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C랭크도 그렇고 그리고 원고가 얼마나 또 좋은 원고인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잡고 있는지 매력적인 그리고 뭐 좋은 정보를 담고 있고 이런 원고의 비중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신뢰도 있는 블로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글자 수는 최소한 800자 이상 쓰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어떤 분야에선 1500자, 어떤 분야에선 2000자가 평균일 때는요, 그 분야에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800자 이상은 적어주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블로그 체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검색량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키워드는 아니다입니다. 제가 검색량 찾아보는 거에서 블랙 키위 이런 거 알려드렸더니 검색량이 무조건 높다고 막 경쟁도도 높고 내가 그래서 높은 키워드를 잡으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또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마다 어떤 목적으로 검색을 했는지 그리고 블로그가 어디에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도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날씨랑 도쿄 12월 날씨 이런 키워드가 두 개 있다 칠 때 날씨의 검색량이 훨씬 높겠죠. 근데 날씨를 검색하는 사람이 블로그까지 들어올까요? 찾아서 들어올 확률보다 도쿄 12월 날씨를 검색하는 사람이 그 상위 노출된 블로그에 들어올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그 수치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검색량만 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적에 어디에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은 직접 촬영한 게 좋습니다. 일부 캡처 이미지나 그렇다고 무료 이미지 쓴다고 그러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문제가 많이 생기진 않고요. 물론 그게 이제 비중이 높아지거나 어떤 문제의 요인이 됐을 때는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 내 블로그의 글을 상위 그러니까 노출시켜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페널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사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캡처 이미지나 이런 것들 지워서 다시 반영을 시켜보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직접 촬영한 사진. 하지만 정말 몇 개, 한두 개 캡처 이미지, 무료 이미지도 그냥 다운받는 것보다는 캡처해서 쓰는 게 좋거든요. 이것도 뒤에 있는데,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스마트 블록 키워드는 자주 바뀝니다. 이거를 누군가는 바뀐다, 그리고 누군가는 롤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계속 그 스마트 블록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바뀌게 돼요. 이거는 좀 자주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마다 스마트 블록 키워드가 바뀌는 빈도도 다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엄청 빨리 바뀌고 어떤 거는 또 그렇지 않고 이건 검색량, 문서수가 그 키워드가 들어간 것들이 얼마나 자주 발행이 되는가도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맛집, 카페 이런 데들은 체험단을 워낙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연관되는 그 스마트 블록 키워드가 어쩔 수 없이 자주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뭔가 관련 키워드들을 좀 여러 개를 이제 제목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제목은 키워드 조합이 1순위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과거에는요 100%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긴 해요.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최근 통합검색 영역에서는 일부 제목에
어떤 키워드가 안 들어가 있는데 본문에서 긁어서 노출을 시켜주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내불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을 텐데 가격 키워드 같은 게 그래요. 뭐 어떤 거 가격 이런 것들 검색 일부 간혹 해보면 이제 제목에 가격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본문에 가격이 있다는 이유로 상위 노출이 되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지금 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꼭 키워드가 들어가야 노출이 된다. 이제 이거는 100% 공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1순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클릭률을 높이는 매력적인 제목을 쓰는 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키워드 조합을 생각한 다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뭔가 키워드의 배치나 순서를 무관하게 형태소만 들어가도 대체로 이제 다 잡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노마드윤 강의를 상위 노출하고 싶은데 노마드윤 블로그 무료 강의 뭐 이렇게 써도 노마드윤 강의로 잡혀서 이제 되기 때문에 간혹 인기글 키워드가 안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 예인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검색 안 해봤는데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것들 되게 그런 상업적인 키워드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상위 노출이 다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순서에 맞춰서 써주는 게 좋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템플릿 기능을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블로그에 템플릿 기능 있는 거 다들 아시죠?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해보신 분들이 다 너무 편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양식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글 양식을 블로그 자체 에디터 안에 있는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두면 시간 단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10번째는요. 문단형 스니펫 구조로 작성하자입니다. 이게 스마트 블록에 잘 잡히는 것과 동일한 로직인데요. 제가 아래다가 간단하게 써놨죠. 평균 4개의 소제목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본문을 구성하는 게 유리하다. 9월달에 라이브 강의 때 이거 진짜 예시랑 해서 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 문단형 스니펫 구조라는 거를 내가 만약에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소제목과 그와 관련된 본문을 구성해서 가는 게 좋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템플릿 짱이죠. 네, 여기까지 다 듣고 계신가요? 제가 분량 조절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1번째, 소제목은 인용구 또는 글자 크기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앞서 소제목으로 나누는 게 좋다고 했죠. 이게 구글에서는 구글 SEO라고 상위 노출 검색에 최적화되는 글쓰기 방식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뭐 메타 태그로 소제목을 구분을 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어떤 소제목이 딱 구분이 지어지면 좋거든요. 근데 인용구를 많이 쓰시지만 인용구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해도 이제 소제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째는요, 소제목부터 작성하는 게 좋다입니다. 이게 내가 처음에 제목에다가 오늘 강의의 장점, 단점, 그리고 다음 강의 예고, 이렇게 다 알려주겠어 라고 적어놓고, 앞에 도입부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적어도 나중에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내가 처음에 뭐뭐뭐뭐를 나누려고 했지를 헷갈려서 결국엔 제목과 본문을 좀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검색 로봇이 얘 제목이랑 본문이 다르네 라고 해가지고 상위 노출을 안 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제목을 먼저 적어두고 예를 들어서 강의의 장점, 강의의 단점, 다음 강의 예고, 마지막 한마디 이렇게 해서 소제목을 먼저 적은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채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과장된 표현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좀 고전이긴 하죠.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최고, 1등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썼을 때는 네이버에서 상업적인 글로 인식을 해서 때로는 누락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락의 원인이 된다. 막 이렇게 100%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축소를 시키고 표현을 좀 유하게 썼을 때 누락됐던 글이 재반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이런 글들은 좀 이런 표현들은 주의를 하는 게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질문이 있어서 소제목을 인용구가 아닌 사진 형태로 넣어도 인식이 될까요? 안 됩니다. 사진은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고요. 무조건 텍스트로 네이버가 보시 긁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14번째, 키워드는 쓰기 전에 꼭 검색해보자. 이건 항상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야기고요. 이미 상위 노출된 글이 답안지예요. 그래서 내가 노출시키려고 하는 그 분야와 키워드를 무조건 검색을 해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가 이거를 알아본 다음에 적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무조건이거든요. 상위 노출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나한테 맞는 키워드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네이버 검색을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5번째, 경쟁 상대와 업로드 시기를 확인한다. 제가 방금 키워드 검색해서 네이버에 뜨는 거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어떤 경쟁 상대,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잡고 있는 블로그들 이 어떤 정도의 블로그인지를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업로드 시기도 되게 중요해요. 네이버는 최신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구글보다 최근에 쓴 글을 좀 우대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블로그에서, 그러니까 나보다 상위 블로그에서 더 좋은 글을 썼어도 그 글이 막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한번 비벼서 들어가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같은 말로 100점짜리 글을 써도 이제 블로그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수 없는 키워드도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체급이 크고 너무 잘 쓰는 글들이 막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쪽은 포기를 하고 좀 더 작은 키워드부터 시작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다음, 정확한 숫자 정보는 노출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요것도 100% 그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신뢰도 높은 정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숫자 정보를 가지고 왔을 때 특히 상업적인 것들은 좀 더 그렇고요. 가격 관련된 것들이 있는 정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미리 보기로 보여지는 것들에 보통 이제 숫자들이 이렇게 볼드체가 돼가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시까지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숫자 정보가 있다면 되도록은 다 이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요, 지식 스니펫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 스니펫이라고 모든 거 다 제치고 이렇게 상위에 딱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걸리게 되면 이제 조회수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 반복은 수보다 비율이다. 한때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옛날 얘기인데요. 그 시절 하시던 분들이 이게 약간 습관도 되기도 했고 보통 그런 분들은 지수도 좋고 막 C랭크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계속 하면 상위 노출이 되니까 계속 그대로만 하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개수보다는 비율이고 또 비율도 예전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공식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꼭 막 그 키워드를 7개를 내가 본문에 막 집어 넣어야겠다. 막 이런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내가 상위 노출된 것들이 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위 노출된 글들에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해당 키워드가 어디 몇 번 정도 들어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최대한 유사하게 글을 쓰면 이제 그 블로그 대신에 내가 들어갈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자리를 뺏어가는 그런 게 이제 블로그 생태계입니다. 18번째, 후기글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쓰자입니다. 이건 약간 저만의 시트키기도 한데요. 장점만 나열된 글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걸로 판단이 돼요. 이것도 역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대체로 어떤 그 관련 후기 글들을 쓸 때 단점이 같이 나온 글이 좀 더 노출이 잘 되고 또 잘 유지가 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네이버 봇이 그렇게 판단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뭔가 단점까지 같이 짚어주네? 그러면서 신뢰도를 가져서 더 오래 머물러서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여튼 저는 항상
이 장점과 단점을 함께 쓰는 편이고요. 우리가 후기 글을 쓸 때는 어쨌든 이 제품을 판매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아니면 어떤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번다든지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목적일 때는 특히 더 뭔가 극복 가능한 단점을 같이 적어줬을 때 그 다음에 전환율이 되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환율, 체류 시간 측면에서도 이렇게 장점, 단점을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돈 되는 키워드는 단가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돈 되는 키워드 어떻게 찾아요? 뭐 어디서부터 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CPC라고요. 이제 그 마케팅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당 단가인데요.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기도 하지만 광고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수입의 정말 대부분은 광고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화면을 들어가면 여기 엄청 큰 배너 광고, 조그만 배너 광고, 여기저기서 광고가 막 튀어나오고, 사실 우리가 인지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도 광고가 많이 붙어 있죠. 여기 처음에 키워드 그 파워링크라고 해가지고 링크 광고도 있고, 뭐 아래 블로그 쪽에도 요즘 광고 들어가고 막 스마트 스토어에도 광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 단가가 높을수록 그 밑에 들어가는 블로그의 단가도 일반적으로는 높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입하면 실제로 키워드를 찾아봤을 때 그 키워드당 단가를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네블톡에서 이 키워드로 이 제품으로 저한테 협찬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역제안으로 원고료를 제시를 하고 싶은데 얼마 제시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한 게, 광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들은 사실 진짜 세요. 그래서 상위 노출을 내가 거기 블로그에 할 수 있다, 그 영역에 할 수 있다면 단가가 되게 높은 편이고, 이거는 그래서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그 제품이 얼마나 비싼지, 마진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이 또 다 이제 이 CPC 단가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은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수익화를 할 때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꼭 이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번째, 블로그 지수는요, 매일 오르지 않습니다. 간헐적인 목요일마다 지수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보통 한 달 반, 2달에 한 번 정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오피셜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블로그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수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썼고, 이제 그걸 쓰다 보니까 목요일마다 오르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거의 오르지 않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블로그 지수를 막 계속 확인하는 거는 조금 낭비일 수 있다. 어찌 보면은 무의미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1번째, 본문 광고 애드포스트는 해시태그와 관련이 있다입니다. 이것도 저는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한번 언급을 드리면요. 본문에 이렇게 애드포스트 들어가잖아요. 그 광고 자체가 이제 해시태그를 뭘로 넣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애드포스트를 많이 받으려면은 해시태그를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고 단가 높은 것들을 하면, 그러니까 클릭 단가가 높은 걸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클릭했을 때 500원 받는 키워드보다 뭐 1000원 받는 키워드를 써버리면 실제로 똑같이 2번 클릭했다고 해도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 여긴 500원, 여긴 1000원이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다 확인을 해서 쓰라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애드포스트 해야 하나 싶지만, 그러니까 진짜 내 본업이 애드포스트고 내가 이슈성 키워드를 막 하루에 몇 개씩 써가지고 막 몇만 방문자를 유지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냥 개인 블로거들은 거기까지는 막 신경을 써야 할까라는 게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관련 없는 해시태그를 넣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거는 어뷰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22번째는요. 통계, 유입 경로 매일 확인하자입니다.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글이 상위 노출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제가 글을 쓴 다음에 그 키워드를 계속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찾는 것보다 내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서 유입 경로를 보면 실제로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내 블로그에 어떤 글에 많이 들어오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진짜 모든 게 한 번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걸 되게 많이 습관화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 어제는 A 키워드가 1등이었는데 오늘은 A 키워드가 3, 4등으로 밀려났네? 그러면 딱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여지없이 상위 노출이 밀려 있거든요. 다른 새로운 글이 이제 올라왔거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글은 뭐 좀 더 떨어지면 내가 다시 써야겠다 라든지 이렇게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통계는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23번째, 황금 키워드는 재활용한다입니다. 이거 방금 드렸던 말씀이랑 동일한 거고요. 유입 경로를 분석해서 순위가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아예 상위 노출에 안 되거나, 그래서 내 유입 경로에서 사라졌을 때는 이 키워드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글을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썼던 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새로운 글을 발행하셔야겠죠? 근데 내용이 유사한 거는 상관이 없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기도 해요. 다음으로 1차 반영은 최소 3시간 후에 확인하자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3시간 있어야 반영이 되나요? 이거는 아니고요. 키워드별로 반영 시간이 다르고 또 블로그 힘별로 반영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신뢰도가 높고 키워드가 경쟁률이 낮으면 반영이 진짜 빨리 돼요. 그러니까 진짜 경쟁률 없는 거는 아마 쓰자마자도 반영될걸요? 뭐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 5일 노마드윤 블로그 후기 이런 거 썼어요. 근데 2024년 12월 5일 노마드윤 블로그까지만 쓴 사람이 아마 없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쓰면 진짜 뭐 10분 안에도 반영이 되겠죠. 하지만 좀 경쟁률이 높고 그런 키워드들은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근데 이것도 네이버 서버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이 정도 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심적으로 글을 쓰고 3시간까지는 내 거를 계속 검색해보면서 왜 안 올라왔지 하고 서운해하면 그건 나만 손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글 발행할 때 똑같은 사진을 사용해도 되나요? 유사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동일 이미지죠. 네. 2차 반영도 3시간인가요? 보통은 2차 반영까지 3시간이긴 해요. 제가 1차 반영이라고만 써놨군요. 네. 2차 반영까지 3, 4시간이긴 한데 이것도 어디 영역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스마트 블록 영역은 또 이것도 뒤에 있는데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25번째, 맛집, 카페 등 메인 키워드 너무 집착하지 말자. 입니다. 그래서 땡땡역 맛집 이거에 막 초보 블로거분들이 진짜 집착을 많이 해요. 난 무조건 어디 맛집, 뭐 홍대 맛집, 강남역 맛집, 뭐 석수역 맛집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대신에 좀 더 작지만 목적성이 확실한 키워드를 많이 잡아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땡땡역 무한리필, 뭐 땡땡역 한우, 뭐 땡땡역 회식 장소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세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맛집, 카페 이렇게 메인 키워드에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하루에도 발행하는 글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돼도 진짜 순식간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이고 딥한 키워드들을 내가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뭐 주차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주차 화장실 이런 키워드들 되게 좋거든요. 26번째, 시의성 키워드를 찾고 활용하자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많은 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건데요. 특정 시기에 검색량이 오르는 키워드를 시의성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방문자 수를 계속 쉽게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뒤에 또 이 내용이 있는데 네이버에는 박스권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내가 글을 하나를 써서 막 올라가면 또 하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레벨 안에 갇혀있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잘 뚫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시즌에 좀 방문자 수가 그러니까 검색량이 높아질 것 같은 키워드를 미리 써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켜놓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키워드 달력을 만들어두면 유용해요. 그래서 뭐 1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래서 12월까지 있잖아요. 근데 내 블로그에 맞는
내 블로그 분야에 맞는 그런 키워드들 막 진짜 최소한 10개만 찾아보시면요. 이거 곱하기 12 하면 120개의 소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면 또 이제 연말정산 슬슬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차피 매년 계속 쓰는 거니까 처음 써두면 그 다음 해에 그거 그대로 이제 내용만 조금 업데이트 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막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1000개, 2000개 글들을 써요? 라고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좀 계속 돌아가면서 글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걸 많이 모르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시의성 키워드는 미리 발행한다입니다. 조금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또 초보 블로거 분들은 많이 놓치시는 거라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네. 여기 예시로 제가 크리스마스 키워드는 11월부터가 적기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11월 이미 늦었죠. 11월쯤엔 크리스마스 관련 키워드들을 다 잡아놨을 거예요. 만약에 매년 있는 축제를 갔다고 해볼게요. 축제나 행사, 콘서트 이런 거, 싸이 흠뻑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갔어요. 그러면 초보와 이제 안 초보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초보들은 나 싸이 갔다 왔으니까 싸이 흠뻑 축제 후기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중수 이상 어떻게 하냐면 그 글을 대충 써놓고 임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만 저장을 시켜놓고 10달에서 11달 뒤에 그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랬다, 올해는 이럴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정보를 궁금해할 만한 시점에 딱 올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거의 모든 시즌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크리스마스 행사 다녀오신 분들 사진 다 미리 해가지고 저장해놓은 거 올해 발행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시즌. 네, 맞아요. 다음으로 동일한 키워드는 연달아 발행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는 좀 상업적인 블로거분들이 많이 하시긴 하는데, 아니면 맛집 카페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 집 근처에 있는 카페를 많이 가다 보니까 내가 홍대역 살면 홍대 입구역 카페, 홍대 입구역 카페, 홍대 입구역 카페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요거는 좋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그 카페 주인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 사람 이거 광고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좀 신뢰도를 높여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키워드 검색 결과에 어차피 동일 블로그로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미 노마드윤 강의를 상위 노출 잡아놨는데 또 노마드윤 강의 뭐라고 적는다고 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원래 있던 글이 유지가 되고 하나가 아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첫 번째 있던 글을 밀어내고 두 번째 글이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사실 이미 노출 잘 되고 있는 건데 그걸 두 번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순위권이 떨어지면 그때 재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임시 저장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9번째, 도입부가 가장 중요하다입니다. 이거는 좀 이제 블로그를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많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체험단만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와 함께 어디를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되게 그냥 이렇게 뇌를 빼고 글을 많이 쓰죠. 근데 저도 진짜 대가가 음식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체험단 글이면 그렇게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래서 AI도 활용을 해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 글 자체의 무게가 가벼우면 그래도 돼요. 근데 내가 뭔가 그 글을 통해서 제휴 마케팅을 한다거나 뭔가 서비스 제품을 팔아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너무 형식적으로 글을 적기보다는 도입부에서 도입부에서 이 글을 보러 온 사람들이 왜 이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 글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 그럼 너가 지금 나가면 약간 손해볼 것 같은 것도 같이 적어주면 되게 좋습니다. 제가 첫인상 3초라더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블로거들이 워낙 많아졌고, 정보야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그래서 딱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 뭔가 글이나 사진이 지저분해 하면 나가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블로그가 절대 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그렇게 형식적으로 썼어도 됐어요. 제가 진짜 원고료 받고 2019년, 18년 이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맛집글 이런 거 상위에도 칠만한 다 읽고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많이 익숙해졌고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설득하는 글을 적을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 안경 후기를 적어본다고 칠 때, 안녕하세요. 오늘은 땡땡 안경을 샀어요. 제가 드디어 샀습니다. 이 안경 후기를 적어볼게요.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요즘 핫한 누구 연예인 아시죠? 그 연예인이 이 안경을 쓰고 나왔더라고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서 찾아봤더니 안경 하나에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유행은 돌고 도니까 한철 쓰고 말 건데, 그래서 가장 비슷한 제품을 너무 찾고 싶어서 제가 3시간 동안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막 손민수 할 제품들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후기들을 비교하면서 제일 합리적인 제품을 찾았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은요, 가격은 100분의 1인데 착용감도 괜찮고 충분히 저분이랑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저 사람의 안경을 따라 쓰고 싶은 사람들? 제 글 한번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안 매력적이려나요? 갑자기 생각해가지고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이 글을 읽어야 되는 이유들을 좀 매력적으로 썼을 때 훨씬 체류 시간도 높아지고, 또 그 블로그 자체 신뢰도도 결과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입부를 신경 써서 적어주시면 좋다. 이어지는 글이 있다면 링크를 걸어주세요. 이제 만약에 내 글이랑 관련된 글들이 있을 때, 그래서 다음 글을 읽을 선택지를 굳이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링크를 쓰면은 네이버가 싫어한다고 했죠. 하지만 내 블로그에 있는 내부 링크들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도메인의 글들은 괜찮기 때문에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해 이제 씁니다. 근데 이걸 또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한양대 맛집 글에다가 밑에다가 인천대공원 맛집 글, 서울대 맛집 글 막 이런 거 링크 많이 걸어두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양대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은 한양대 카페, 주위에 놀거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씩 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뜬금없는 그런 지역이 나오면 안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니까 걸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어지는 글, 아니면 이 글을 검색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다른 글이 있다면 찾아서 걸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1번. 화질 떨어지는 이미지는 쓰지 말자. 이것도 앞서 언급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한마디로 읽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요즘에는 이 블로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진짜 믿을 만한 얘기인가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진도 좀 잘 찍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잘 나오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퀄리티는 좋아진 것 같은데, 간혹 진짜 막 렌즈도 안 닦고 막 진짜 안 보고 싶은 사진들이 있는 블로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넣어봤고요. 그리고 너무 막 캡처해가지고 어디서 중국에서 갖고 온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32번째, 가독성 좋은 폰트를 사용하자입니다. 이것도 제가 꾸준히 얘기했던 건데요. 예쁜 것보다는 읽기 편한 폰트가 좋습니다. 이제 아래 3개, 이거는 사진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우리 블로그 에디터에서 쭉 폰트 있잖아요. 그 밑에 3개. 뭔지 아시죠? 약간 읽기 어려운 그런 글씨들, 그런 것들은 강조할 때만 쓰고, 웬만하면 명조, 고딕, 이런 채들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33번째, 이미지는 간단하게라도 보정한다. 이것도 앞선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 네이버 에디터 있잖아요. 이미지 에디터에 밝기랑 채도 올리는 거 있는데, 진짜 음식 사진 핸드폰으로 찍고 밝기랑 채도 조금씩만 올려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물론 정말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퀄리티 좋은 사진을 찍으면 또 되게 유명한 브랜드 체인의 맛집들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에 이 얘기도 해드려야겠다. 간혹 또 나는 땡땡형 맛집 상위 노출이 안 되는데 그럼 내 블로그는 이제 협찬도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사진을 진짜 잘 찍으시는 분들은 의뢰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만약에 제가 노마드윤 한우집을 처음 오픈을 해요. 근데 제가 강남역에 오픈을 한다고 칠게요. 그럼 저는 당연히 강남역 한우도 상위 노출을 잡고 싶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방문하기 전에 검색하는 건 노마드윤 한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남역 한우, 새로 생긴 노마드윤 한우 맛있어요 라고 해서, 새로 생긴 것 맛있어요 라고 해서 되게 좋은 글을 써줬는데, 정작 노마드윤 한우라고 검색하니까 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뭔가 아직
후기가 안 쌓였으니까 이런 음식 같은 거는 혹시 잘못 가면 일행한테도 미안하고 후기 많은 데로 가야지 하고 스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브랜드명이랑 가까운 키워드일수록 글과 사진의 퀄리티가 훌륭한 블로거들한테 작업을 맡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블로그 지수가 엄청 높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쵸. 노마드 윤환도 새로 생겼는데 누가 막 후기 막 와서 써주겠어요. 물론 내 돈 내산 써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먼저 깔아놓는 작업을 하고 이것도 너무 오래되면 사람들이 여기 요즘 영업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후기가 2023년 막 이래. 그럼 막 여기 폐업했나? 막 이런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막 내가 꼭 그 상위권 키워드에 못 잡아도 난 사진을 잘 찍고 뭔가 그렇다 그러면 그쪽으로 강점을 가져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보정하면 유사 이미지 회피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네이버도 AI가 많이 발전을 해서 비슷한 이미지들을 되게 잘 찾아내요. 그 네이버에도 사진 찍으면 유사한 이미지 찾아주는 그런 기능 있잖아요. 네이버 뭐죠? 있는데 네이버 앱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도입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액자하면 된다, 뭐 끝에 빼고 캡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안 쓰는 편입니다. 저는 진짜 꼭 써야 되면 좌우반전해요. 좌우반전하고 모서리 부분 잘라가지고 캡처를 합니다. 이건 조금 꿀팁인데. DSR로 찍다 보니까 좋은 데서 협찬 많이 들어와요. 네, 약간 말씀해주신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방문자 박스권은 존재한다. 34번째 팁입니다. 이거는 네이버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하지만 많은 블로거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진짜 많이 겪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글을 써서 상위 노출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귀신같이 상위 노출된 글이 순위가 떨어지면서 그 방문자 수가 맞춰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우린 계속 가고 싶잖아요. 뚫어갔을 때는 꼭 다포가 필요하고요. 포스팅을 많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지금 하나 올리면 하나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진짜 속되게 말해서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1대1 비율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발행 비율을 막 3개, 4개 이렇게 올리고요. 내려가는 것보다 더 좋은 키워드를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뚫기가 어렵고 저도 막 1일 1포, 1일 3포 챌린지도 했었지만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이걸 한다고 돈을 무조건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블로그를 체급 자체를 키우는 거는 이 방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습관이 한번 들어야 뭔가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면서 내가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네, 내가 진짜 블로그를 키워야겠다 하면 다포는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SLR 맞아요. 업체에서 진짜 웃긴 게 여러분 생각보다 사장님들은 여러분보다도 블로그를 잘 몰라요. 온라인 마케팅도 진짜 모르시고. 그래서 뭔가 어쨌든 저희를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와서 사진을 찍고 홍보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위 노출이랑 사진 퀄리티가 좋은 거랑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퀄리티가 되게 좋으면은 막 이걸 엄청 우대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제 비싼 데 가면 그래서 일부러 막 어떤 부분 강조해 드릴까요? 라든지 아니면 사장님이랑 대화도 좀 하려고 하고 사진도 괜히 좀 더 열심히 찍고 막 동영상 막 그렇게 찍는 그런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명목 중에 하나죠. 네. 맞아요. 카메라 크면 클수록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거 한다고 갑자기 내가 카메라를 처음부터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잘 찍을 수 있고 그걸로 내가 최대한 화질을 끌어올려 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구매하셔도 진짜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사람들이 사놓고 안 찍는 이유가 많아서 중고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짜 큰돈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내가 카메라를 산다고 갑자기 사진을 잘 찍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로 충분히 연습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이거 했나? 요거 안 했다.
외부링크 사용 항상 주의하면 좋습니다. 네이버가 아닌 외부링크는 때에 따라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예요. 그리고 누락 가능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진짜 전자책이랑 강의에서 되게 열심히 말씀드렸던 건데 누락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네이버가 정해놓은 점수보다 떨어지면 누락이 돼요. 근데 만약에 외부 링크를 써서 마이너스 10점이 감점이 됐어요. 근데 내 블로그 체급 자체가 원래 90점짜리 블로그예요. 그럼 마이너스 10점 해봤자 80점이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돼요. 근데 내 블로그가 50점짜리예요. 근데 마이너스 10점은 40점이죠. 근데 40점 미만은 누락이 된다고 쳤을 때 그냥 외부 링크를 넣으면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왜 저만 누락이 되죠? 라고 하면 아마도 블로그 신뢰도가 낮거나 아니면 진짜 외부 링크 자체가 좀 상업적으로 느껴져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링크를 쓰지 마세요라고 하기에는요. 외부 링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저도 여러분 외부 링크 쓰지 마세요. 위험해요. 누락될 수 있어요. 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휴 마케팅도 외부 링크고 그쵸. 근데 그거 한번 클릭해서 누가 구매하면 나한테 막 돈이 떨어져요. 몇천 원 몇만이 떨어지는데 우리 블로그 돈 벌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결과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외부 링크 쓰지 말라고 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외부 링크도 때에 따라서 주의해서 쓰자. 그리고 했는데 누락이 되거나 하면 이제 조용히 외부 링크를 빼주시고 다시 글을 쓰거나 그러니까 처음엔 재반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저장을 해서 다시 반영되는지를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글을 쓰는 거죠. 이거를 조금 아무래도 나 너무 걱정이 된다 하면은 뭐 댓글에다가 적어주셔도 되고 외부 링크 우회하는 단축 링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아예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단축 링크 해도 누락되는 것들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협찬은 죄다 올리브 그쵸.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게 자꾸 예시를 들어야 이해가 되니까 제가 전자책을 파는데 여러분들한테 후기 써주시고 제가 전자책 드릴 테니까 후기 좀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파는 전자책 사이트를 달아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노마드윤 비즈니스 모시기 검색해서 첫 번째 글에 들어가셔서 어디 제품 들어가면 거기 전자책이 있어요 라고 해봤자 사람들이 거기서 뭘 그렇게까지 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링크는 여기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세요 하면 궁금한 사람 와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훨씬 좋으니까 이게 판매자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이버는 당연히 사람들을 뺏기기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서 필요한 것들은 취하되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험단에서 부탁하는 웬만해서는 지양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진짜 필수적인 거면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럼 사장님 제가 댓글에다가 달아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거를 저는 꼭 본문에 달아주세요 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잘 달아드릴게요 하고 이제 댓글에다 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리즈로 작성하는 글은 체류 시간을 높입니다. 이거는 조금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인데 보통 예전에 강의하시던 분들 그리고 저도 예전 전자책에서는 시리즈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라고 하면 샵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는 시리즈들을 이야기를 해요. 여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뭔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아직도 상위 노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샵 1번, 2번 이렇게 번호 다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점점 더 전문성이 강조되는 추세고 각각 블로그마다 어떤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뭘 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체류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또 쓰는 거는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또 스마트 블록 로직이 도입하면서 이전처럼 꼭 특수 문자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괄호 이런 거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하는 분들이 그냥 약간 관습적으로 내가 뭔가 이거를 정리하고 싶다. 나만 알아보게 잘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지 강남 맛집, 부천 맛집, 홍대 맛집 이렇게 다 대괄호 쳐가지고 상위 노출 로직이랑은 무관하게 자꾸 쓰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이야 본인들이 알아서 노출되는지 파악을 하고 할 거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 잘 못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리빙 블로그에도
제가 최근에 산 집을 이제 마련하는, 인테리어 하는 시리즈를 발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분들도 많았고, 그 글로 인해서 협찬이나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뭔가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블로그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뭔가 그런 컨텐츠들은 시리즈로 작성해도 도움이 된다. 대신에 상위 노출은 조금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상위 노출 중요하긴 한데 진짜 그쪽에만 너무 치중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도 조금 반성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상위 노출하는 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뭔가 콘텐츠의 본질 자체를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내부 링크라서 대체로 괜찮습니다. 37번째. 왜 아직 37번이지? 진짜 명취강님의 말씀이 맞았어. 2시간 반 가겠는데. 분발해봅시다. 왜냐면 뒤로 갈수록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인플루언서와 블로그 지수는 무관하다입니다. 네, 블로그 지수가 높다고 인플루언서 선정되는 거 절대 아니죠. 이거는 블로그 좀 해보시면 다 아실 텐데 생각보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뭔가 지수가 높아야 인플루언서가 되고 막 이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넣어봤습니다. 38. 최적화 블로그는 타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로그 지수 막 지금 엄청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로그 지수를 보고 협찬을 하는 곳들도 많고 여전히 돈 되는 상업적인 키워드들은 블로그 지수를 높은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면 불덱스를 많이 보시니까 불덱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 최적 준체, 최적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적 2 플러스까지는 사실 진짜 최적 블로그라고 하지는 않고요. 거기까지는 그냥 일반 블로그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4 플러스는 이제 일반 블로그는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최적 2쯤에 있다가 내가 뭔가 글을 좀 열심히 썼어. 그러면 그냥 3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 막 사람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막 내 글 좋아 스크랩도 막 해가고 이러면 4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블로그 자체가 그렇게 타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자괴감을 가지고 나는 언제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가면서 나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대로 못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또 가치를 창출하는 거를 계속 연구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거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무료 강의에서 그때 풀었었죠. 라이브 때. 그래서 요즘 막 이거 펌핑하는 방법 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해요. 한 2단계, 3단계 높아 보이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 같이 펌핑을 해버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나중에 누가 섭외할 때 이제는 그럴걸요? 다 최적 이상만 찾을 거예요. 왜냐면 다 준체였다가 펌핑해가지고 최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니까 광고주들도 이제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슬프긴 합니다. 불덱스 지수는 최적이었다가 준체로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최적, 그러니까 짭최라고 하는데요. 뻥튀기 시켜서 최적인 척 하는 최적이었다가 준체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하죠. 이 사람 원래 준체였으니까. 그래서 뻥튀기를 안 시키면 준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 찐최적 있죠. 제가 여기서 말한 3 플러스 4 플러스는 준체가 되는 거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사람들이 최적이 풀리면 준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1년 쉬었어, 2년 쉬었어 이런 거 가지고는 준체가 되지 않아요. 네. 준체로 하락한 경우 접니다. 저 2019년에까지 금수저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제 블로그가 저품질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 스토리는 제 블로그에 되게 구구절절하게 써있는데 유튜브에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전 둘 다 운영해본 사람으로서 차이가 진짜 심하긴 심해요.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본 사람도 있고 이것만 해본 사람도 있는데 전 둘 다 해봤다니까요. 둘 다 해봤고 그래서 하나만 해본 사람들이 막 상대 쪽 경험하지 않고 되게 속단적으로 말하는 것도 되게 아쉬워요.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최적
초창기였을 때 돈을 쉽게 벌었던 것도 맞고, 준체였을 때 그렇다고 돈을 못 번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좀 입장이 공감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네, 39번. 모바일 PC 가독성 모두 챙겨야 합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PC로 쓰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글이 잘려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젠 많이 대중화가 됐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꼭 모바일에서 봤을 때도 PC에서 봤을 때도 내 글이 자연스럽게 읽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뭐 왼쪽 정렬이어도 좋고요. 가운데 정렬이어도 좋은데 어떤 기기에서 봐도 잘 읽히게 해주시면 되고요. 블로그 에디터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기기 바꾸는 거 있죠. 그 설정에서 이제 모바일로 봤을 때 괜찮은지 이런 것들 확인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글 사이에 띄어쓰기를 좀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것도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게 유리한데 한번 이제 다른 분들 블로그 글 보면서 이 사람 되게 글 읽기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계속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었는데 50명이 넘게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갑자기 좀 부끄럽네. 네, 40번째 팁인데요. 애드포스트는 의외로 돈이 안 된다, 입니다. 이거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것도 그때 무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거고 주기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의 지갑을 여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벌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막 네이버가 너무 악독한 기업이라서 돈을 안 주네, 막 이렇게 네이버 애드포스트 너무 짠해서 난 블로그를 못하겠다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청 예전에. 근데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네이버가 욕심쟁이고 막 쿠팡은 너그러워가지고 쿠팡 파트너스가 더 비싸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애드포스트는요. 대부분 내가 쓴 글이랑 큰 관련이 없는 광고들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분야이긴 한데 그 제품이나 서비스랑 관련이 없는 광고가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카테고리의 것은 뜨지만 그래서 단가가 저렴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돈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강남 맛집 어디를 글을 썼어요. 근데 애드포스트 광고는 강남 맛집에 다른 곳이 붙잖아요. 뭐 제가 이 안경에 대한 글을 쓰면 뭐 다른 안경이든지 뭐 눈 관련된 게 붙을 수도 있고 뭐 패션 관련된 게 붙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그 유입 한번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돈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근데 물론 구글 애드센스랑 비교하면 좀 더 적게 느껴지긴 하죠. 거기가 이제 클릭당 단가가 좀 더 높은 편이니까. 근데 막 대신에 제휴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쿠팡 파트너스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제품을 소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내가 영업사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를 후기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 강의 때 써보니까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아쉽지만 이 가격대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링크는 이건데 전 수수료를 받고요. 근데 뭐 구매 가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이랑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라고 적었을 때 저는 이걸 판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 페이지만 가지고 있고 제가 이걸 판매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 그 제품의 주인은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그쵸? 막 본인이 직접 나가서 홍보하지 않아도 판매를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광고비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가 애드포스트보다 돈이 더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이제 공동구매 뭐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유통 과정에 내가 개입을 하게 되면 마진을 더 크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제품들 10만 원, 20만 원짜리를 판매를 했는데 그 사람은 마케팅을 안 해도 공동구매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콘텐츠 만들어주고 이 제품 이렇게 좋아요, 장점 단점 해서 하면 이거 살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도 입장에서도 아, 제품 있는데 너 이거 팔면 광고비로 너한테 20% 떼줄게 라고 하는 게 아무도 손해볼 게 아닌 거죠. 왜냐면 이제 공동구매 뭐 이런 시스템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너는 제품을 봐? 라고 하면 다 어디선가 봐요. 막 인스타 광고. 그럼 광고는 돈 아닌가요? 광고도 돈인. 릴스 그 인스타 광고 저도 이번에 한번 내봤는데 뭐 클릭당 단가 3, 400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막 100명 클릭하면은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사고 그랬을 때 그 광고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내가 그 구매 과정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그걸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저가 블로그면 돈을 번다. 이게 전체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진짜 아쉬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래도 상위 노출을 점령할 수 있는 키워드가 많긴 하지만 아닌 것들도 충분히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공동구매까지 하다가 거기서 본인이 만족을 못하면 또 직접 브랜드 만들어서 제품 만들고 사입하고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장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드포스트는 돈을 못 벌어서 저는 네이버를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게 진짜 아쉬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글 하나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마진이 점점 커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을 내가 쓰면서 동전 줍기 계속 하면서 나는 왜 돈을 못 벌까? 역시 네이버는 돈을 안 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너무 제가 장황하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그 채팅이 아무것도 안 쳐져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다들 잘 들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휴 마케팅은 돈이 된다. 이거 방금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글을 통해 매출을 일으키는 게 블로그 수익화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뭐 풀빌라 체험단 갔어요. 19만 원짜리 한 오마카세 갔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풀빌라 체험단 한 명 써가지고 풀빌라 오는 사람 3, 4명만 데려와도 남는 장사예요. 그쵸? 근데 보통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릴스나 이런 거 상위 노출이 잘 되면 훨씬 더 많은 유입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조에서 체험단이 돌아갔을 때는 이런 고가의 서비스일수록 그런 제품들을 많이 블로그 체험단을 하고 또 원고를 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100명 클릭하면 객단가 300원이면 3만 원인데 마진이 20%. 맞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에서 얘기했듯이 진짜 고단가의 고단가 일단 대중적일수록 단가가 높을수록 그리고 제품의 마진이 높을수록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